결국에는 모든 정책이라는 게 현재도 그렇죠. 현재도 그렇지만 이런 필요에 의해서 이런 정책을 하는 거고 그 정책에는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는데 1731년에 그 시대의 어떤 사회적인 수요와 필요에 의해서 저런 정책이 시행이 된 건데 저 사정을 모르지 않을 것이 분명한 정약용이 이게 자기가 실각하고 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약용을 저는 오늘 조금 다시 보게 되는 그런 느낌. 대역죄인이다. 네, 오늘은 수평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벌써 이 화면에 범상치 않은 그림 있죠? 모두 잘 알고 있는 정약용 선생 그림인데 정약용 선생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얘기를 찾아볼 수 있을지 수평님 준비되는 대로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평입니다. 네, 오늘의 한 점 사료는 긴급진단 정약용 19세기 조선사회에 준엄한 일침을 가하다입니다. 정약용 하면 조선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실학자인데 이 실학자 정약용의 관점에서 본 19세기 조선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점 사료를 통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정약용이 생각하고 있던 조선사회가 당시 19세기 조선사회가 무너지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노비의 수가 점차 줄어든 데에서 원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문민심서 예전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화면에 소개하고 있는 그 사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해년 이후 무릇, 산호, 노비와 양인, 처, 소생의 자식을 모두 종량했는데 양인으로 신분을 바꾸었는데 이 이후로 위가 약해지고 아래가 강해졌으니 기강이 무너지고 민지가 흩어져 서로 통용하지 못했다. 임진년의 난에는 남방에서 창의한 집, 즉 의병을 일으킨 집은 모두 가동 수백 명으로 병조를 편성했지만 신임년의 난, 홍경래의 난 당시에는 고가 명족이 서로 창의할 것을 의논하였으나 한 집의 노비 하나를 얻기 어려웠다. 신해년 이래로 귀족은 날로 시들해지고 천류는 날로 방자하여 상한가 문란해지고 교령이 행해지지 않으니 만약 변란이 일어난다면 토붕와해의 기세를 능히 제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료에서 볼 수 있듯이 정약용이 생각했던 당시 사회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노비 종목법 때문이었습니다. 1731년 노치 양처 소생을 종량하는 조치가 사회 폐단의 원인이라 지적을 했고 이 종목법 시행의 가장 큰 폐단은 바로 귀족이 약해진다는 것으로 비교된다는 것입니다. 귀족은 곧 국가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홍경래의 난 당시 귀족들 가운데에는 의병을 일으키고 싶어도 노비가 없어 군사를 꾸리기 어려웠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약용은 국가 최후의 보루로서 귀족이란 존재를 강조하면서 귀족이 든든한 사회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약용이 언급한 귀족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반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문민심사의 또 다른 편에서 이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군자의 자손이 대대로 그 도를 지키며 문을 갈고 닫고 예를 행하면 비록 입사하지 않더라도 벼슬길에 오르지 않더라도 귀족이 되니 저 무지렁이들의 자손들이 감히 공경하지 않겠는가. 양반이라는 것은 동반과 서반이다. 사는 당화관이고 대부는 당상관이다. 지금 귀족을 양반이라 칭하고 사대부라 칭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약용은 근래 귀족을 양반 혹은 사대부를 칭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노비의 감소 외에도 조선 후기에는 양반이 급증했다고 흔히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 양반이라는 허병만 띠고 귀족 행세를 하는 이들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도 중요한 사회 폐단으로 정약용은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약용이 내놓은 또 대답은 이 구절은 여의당전서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비록 그러하더라도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 가령 온 나라가 양반이 된다면 온 나라에 양반이 없는 것이다. 젊은이가 있어야 어른이 드러나고 처남이 있어야 귀함이 드러난다. 만약 모두가 존귀해진다면 존귀한 사람이 없는 것이다. 관자에서 이르길 온 나라의 사람이 모두 귀해질 수는 없다. 모두 귀해진다면 이루어지지 않고 나라의 이득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제 글을 남겼습니다. 몇몇 정약용 신봉자가 있습니다. 정약용 신봉자는 위 사료에서 가장 첫 번째 구절, 가령 온 나라가 양반이 된다면 온 나라에 양반이 없는 것이다. 라는 구절을 통해서 정약용이 특권층 혹은 특권 신분층의
타파를 주장했다라고 설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귀에서 가장 핵심은 마지막 글, 관자를 인용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약용이 인용한 관자의 구절은 관자 승마편의 이제 자귀의 일부입니다. 이 자귀편의 이제 핵심은 부하를 분명히 구분하고 선후의 차례와 귀천을 알아야 국가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즉, 특권 신분층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상하를 분명히 나누고 이제 귀함과 천함을 분명히 이제 구분하자는 것인데, 즉 지금 양반이 막 늘어나고 있으면서 귀족의 구분이 점차 흩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사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약용이 보았을 때 19세기 사회패단은 귀족의 세락에서 기인했다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귀족의 기반인 노비의 감소 현상을 비판했으며, 장과 소, 귀와 천의 상호 보완성에 기초하여서 신분 간의 상호 관계를 분명히 할 것을 사회개혁의 중요한 근간으로 삼았다는 것을 이 사료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점사료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역죄인이다. 네, 잘 들었습니다. 조선시대 신분제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정약용이라는 지식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까지 잘 보여주는 사료였던 것 같은데, 사실 요 정도까지만 들어서는 정약용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 담겨있는 숨겨진 함의가 무엇인지, 이런 거 조금 읽어내기가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수평님께서 혹시 이 사료랑 관련돼가지고, 조금 더 들려주실 얘기가 있으면은 조금 더 이제 사료 분석, 이런 느낌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사실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저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정약용의 글들은 이제 목민심서라든가 경세의표 또 이런 것들 모두 묶어가지고 이제 여유당전사라는 또 책까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지었던 책과 나중에 그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전집을 냈을 때 뭔가 이제 오탈자라든가 이런 걸 수정하면서 각 판본마다 뭐글 내용이 달라진다거나 그 내용 자체가 뭐 아주 크게 달라진 건 아니지만 뉘앙스가 달라지면서, 근데 이제 한문 같은 경우에는 글자 몇 개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또 그 뉘앙스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정약용의 그 기록을 읽었을 때는 뭐 단순히 이제 글 하나에서 이런 구절이 나왔다라고 해서 정약용이 정말 이런 생각을 젊었을 때부터 늙었을 때까지 꾸준히 가지고 있었다 라고 오해를 하면 또 안 되는 점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사료에서 소개했던 그 종모법에 대한 시각도 판본마다 그 해석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또 다르고, 또 경세유표는 세상의 그 경세유표와 목민서는 이제 저작의 목적 자체가 다르거든요. 근데 경세유표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모법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 목민심서 단계에 와서는 또 이제 그 부정적인 입장으로 이제 또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생각이 여러 번 바뀌지 않습니까? 어제 했던 생각과 오늘 했던 생각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각을 읽을 때에는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하고 개방적으로 한번 이제 사료를 접근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러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정약용을 긍정하는 사람들과 부정하는 사람 모두 그 당시 사회상을 그렇게 고려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그것도 이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획일적으로 정약용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 해서 이 사료를 경강부회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런 점들만 주의하면은 정약용의 사상이나 생각을 조금 더 이제 재밌고 즐겁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익히 알다시피 조선에서 가장 책을 많이 쓴 사람이 정약용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정약용의 저서들을 쭉 읽다 보면은 여기서 이런 얘기하고 저기서 저런 얘기하고 방금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책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맥락에서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준 사료도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수평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정약용은 왜 존귀의 구분, 그리고 여기에서 귀천으로 할 때 이 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아까 소개를 했다시피 결국 이 당시 조선 사회에 나타난 두 가지 현상이
가장 큰 문제였죠. 정약용 입장에서는. 하나는 홍경래난. 홍경래난은 가장 큰 충격을 받았고, 또 다른 하나는 양반. 양반이라는 족속들이 많이 늘어난 현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귀족이라고 치하고, 한 번 양반의 타이틀을 얻으면은 그 양반의 타이틀은 영원히 유지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양반을 칭하면서 온갖 국가의 의무에서도 배제되고, 그러면 자연히 국가 무너진다라고 이런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특권층, 지배 엘리트는 한정적으로 고정을 해놓고 밑에 사람들은 국가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지 사회가 정상적으로 임진왜란의 난이 일어났을 때 모두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국가를 수호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국가가 잘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정약용이라는 사람 자체가 국가의 그 세금 시스템 그리고 뭐 병역 시스템에도 가장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그런 세금 시스템과 조선에서 세금 시스템과 병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은 이런 신분 관계, 신분 질서가 밑바탕에 잘 받쳐져 있어야지만 세금도 잘 되고 병역 문제도 잘 이제 해결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 귀천의 구분을 사회개혁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으로 삼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기랑 관련해서 이제 또 제가 이제 조금 추가 설명을 하자면은, 우선 저 당시에 양반이 늘어나는 문제가 왜 크게 문제가 되냐라고 했을 때, 사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세금 문제긴 했어요. 세금 문제. 저 당시 이제 흔히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죠. 그 삼정의 문란의 핵심을 보면은 양반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지방의 유력자, 여기서 말하는 딱 귀족이거든요. 귀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 그 조세 수출 시스템에서 벗어나요. 탈주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는 거죠. 세금을 안 내다 보니까 그 모든 부담이 다 이제 일반 양민들한테 이제 전가가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양민들은 또 양민들 나름대로 탈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비가 되는 거죠. 노비가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노비의 수가 또 급증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그 당시에 그런 사회 현상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목민심서라는 책에 아주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요. 굉장히 잘 드러나요. 그래서 이거랑 또 같은 맥락에서, 그래서 정약용의 생각은 귀족이 정말 귀족다워야지, 그리고 그 수도 적고, 그래야지 다른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나라는 맥락에서 또 이런 사료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또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정약용뿐만 아니라 우리 흔히 잘 알고 있는 실학자들 유영호이나 이익 같은 경우도 이 노비제 폐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본 입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학에 대해서 흔히 너무 근대의 어떤 선두주자라거나 부체제의 어떤 성리학의 비판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비제는 당연히 폐지를 이 실학자들이 다 찬성했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정약용뿐만 아니라 다른 실학자들도 이 노비제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맥락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노비제를 찬성하고 폐지하는 것 자체가 근대적이냐 정근대적이냐의 논리보다는 이 실학자들이 지향했던 게 결국 사회 안정, 그다음에 개혁적인 어떤 그런 지향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좀 더 강조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당시 이제 양반 지도층들도 분명히 조선 후기에 삼정의 문란이나 이런 양반층의 큰 확대나 수령 정치의 이런 문란, 그런 걸 다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해서 그게 한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기존 체제의 틀을 안 깨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복고주의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뭐 임진왜란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런 취지로 많이 얘기를 하고, 이게 취약자들의 대체적인 인식이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개혁군주라고 말하는 정교의 인식도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귀천의 문제에 관해 가지고 정약용이 이 귀천 문제가 완전히 직결되진 않지만 과거제에 대해서 엄청 비판적인 인식이 같습니다. 특히 과거제 중에서도 과거제를 비판하면서 특히 쌍기, 우리나라의 고려시대의 과거를 전수한 쌍기를 그렇게 비판합니다. 왜 쌍기는 과거의 제도를 이식을 하면서 한국은 이식해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즉 천거제, 그 과거에를 시험 보기 앞서서 청거를 받은 사람들이 시험을 볼 수 있게 1차적으로 걸르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아무나 청거 받진 않은데도 외람되게 과거를 응시를 하면서 폐단이 일어났다라는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이 시기에 어쨌든 과장해 이때 또 과패도 많이 나거든요. 과거에 대한 폐하단. 뭐 억지로 이제 자기가 안 되는데도 이름을 집어넣어가지고 과거 시험 지방에 있던 향시를 응시하게 해서 뭐 이제 진사 타이틀이라든가 뭐 생원 타이틀을 얻어서 이제 지역 내에서 이제 양반 행세를 한다던가 이런 사람들이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또 과거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좀 비판을 하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목민심서에 들어있는 글들이 유배 가고 나서 다 쓴 거예요? 아니면 잘 몰라가지고 그 전부터 써오던 걸 이거는- 합친 건가? 아, 유배 가서 쓴 거예요. 유배 가서. 목민심서는 가서 쓴 거고, 그리고 아까 그 뭐지? 발고정림 생원론 그거 예. 그거는 일단 연도미상 나와 있긴 하던데 이것도 내려와서 쓴 거일까요? 이건 제가 또 보기로는 여의당전서에서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여의당전서는 아까도 예. 여의당전서 중에 있는 그 발문 네. 모아놓은 것 중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 짝 보면 그 양반이라고 지칭하는 게 앞에하고 좀 문체가 좀 다르긴 하네요. 그러니까 귀족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양반이라고 확실하게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궁금한 게 비슷한 시기에 공노비 해방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정혁이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뭐 자기 생각을 피력한 글이 있는지가 이 부분은 제가 그거는 딱 봐도 부정적이었을 것 확인은 같은데. 예, 아니요. 그 제가 아까 확인 못했는데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실학자들이 그 부정적으로 봤던 거는 노비 제도 자체를 폐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비라는 신분 자체가 사라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했고 그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도 지금 했듯이 종무법이라고 해서 노비가 노비를 낳고 노비가 또 노비를 낳고 하는 그 폐단은 이 실학자들도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든 이제 그 다른 방향으로 해소를 해야 되겠지만 노비는 계속해서 존속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노비는 계속 살아남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노비는 이제 그 당시에도 공노비 그 관리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폐단들이 뭐 예를 들어 지방 관리들이 너무 사적으로 동원된다 이런 그 폐단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공노비 그 폐지론 자체가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막 선도적이거나 막 어떤 그 당시 어떤 뭐 노비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생각 때문에 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공노비가 폐지됐고 그렇죠. 이 실학자들 같은 경우도 이 공노비 문제는 있으니까 그거는 폐지하되 노비제도에 대해서는 좀 존속을 하고 점진적으로 이거를 좀 문제점들 노비제로 인해 그 부수되는 문제점들을 조금 그 개혁해 나가자라는 입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국가 차원에서 그거를 해버리면 뭔가 이제 좀 확대되는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좀 비판적으로 갔을 것 같은데 혹시.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순조 때 1800 몇 년이죠. 그게 그때 했는데 예, 100년 그게 갑오개혁 때 그 산노비가 폐지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노비제가 공노비가 폐지된 지 거의 뭐 2, 3세대가 넘어가도 산노비는 계속 존속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지 공노비 폐지라는 게 산노비 폐지하고는 전혀 어떤 별개로 그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또 아예 별개라고 봐야 될까? 이게 뭐 민영화한 거나 비슷하다고 봐도 되고. 뭐. 민영. 그걸 또 개인 차원에서 뭔가 따라한 거 내지는 그게 뭐 이득이면 또 그게 취할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던 근데 겁니다. 애초에 이거는 그러니까 태형님의 설명에서 포인트는 제 생각에는 예. 공노비를 폐지하는, 그러니까 공노비 제도를 폐지한다라는 게 노비 해방과는 메커니즘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 예. 그거는, 예. 그래서 아마 실학자들도 그것까지는 크게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공로의 폐지 자체에 대해서 저거 위험한데 이렇게 보지는 않았을 것 같고. 궁금한 게 이 정약용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정약용 신분 타파, 그다음 실학자들 뭐 노비제 철폐 이런 게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어떤 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내세웠는지 사실 좀 의문입니다. 그 혹시 아시는 게 있는지. 신분제 같은 경우에는 정약용이 이제 직업관을 통해 가지고 정약용이 이제 신분의 뭐 평등권을 이제 주장했다라는 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이제 그 백성의 직에는 9가지가 있다. 그래서 뭐 사, 농, 상, 공, 뭐 포, 목, 뭐 이런 등등등 이제 9개를 나눴는데 그 직업과 중에서 가장 힘을 쓰고 노력해야 되는 사람은 뭐 농부이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뭐 이걸 가지고 정약용이 양반 중심이 아니라 어쨌든 모든 그 백성의 모든 직을 9개를 나눈 다음에 그 직마다 서로 뭐 이제 중점이 있고 뭐 비중이 있고 생산에 참여해서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농부, 농업이 뭐 가장 뭐 힘써야 될 직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가지고 이제 뭐 정약용이 양반 중심의 신분제를 부정하면서 뭐 평등한 존재로서 뭐 사람을 대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도 있고 그 옛날에는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정혜경이 늙은 노비가 죽었어요. 오래 같이 지냈던. 근데 그 노비를 위해서 제문을 올렸는데 제문을 지어줬을 거예요. 그때 제가 봤을 때 그 책도 한 7, 80년대에 나온 책이었는데 정혜경이 늙은 노비를 해서 뭐 이제 슬퍼하면서 이제 글을 쓴 거 가지고 이제 정혜경이 노비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고 뭐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 이제 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가령 온 나라가 양반이 된다면 온 나라에 양반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도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바로 가령 온 나라가 양반이 되어서 온 나라에 양반이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해서 모두가 양반이 되면 모두 양반이 없는 거 똑같으니까 뭐 좋은 거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신분 타파라던가 뭐 특권층 폐지를 뭐 주장한다 하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죠. 근데 이제 말 맞다나 어쨌든 그 뒷부분의 내용이 좀 서로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좀 특별히 강조를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점은 그 정약용의 그 이전 상황이라던가 조선 사회에서 지배 엘리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뭐 전부 좀 자르고 이런 점들만 부각해가지고 보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딱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만 떼가지고 뭔가 이렇게 돌리는 것 같은 느낌. 아, 진짜, 예. 예, 해석을 좀 예. 다르게 해가지고 예. 유리한 식으로. 예.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면 그 북한에서 그 한 점 그 비판 없이 순수하게 되게 존경하는 인물들이 몇 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이순신, 아. 안중근, 그 중에 하나가 또 정약용입니다. 아무래도, 예. 왜냐면 정약용이 이제 여기 오늘 논의했듯이 뭐 신분 철폐에 관련한 문제를 그쪽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여전제나 정전제 같이 그 공동 소유해서 공동으로 분배하는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조선시대 막시스트다라고 해가지고 북한에서 굉장히 추앙을 하는데, 이 오늘 저희가 지금 이야기했다시피 이 정약용이 진짜 노비제를 찬성했냐 아니면 반대했냐 이런 거와 관련해가지고 그 북한하고 남한의 해석이 또 다르고 남한 내에서도 또 보수주의자들, 진보주의자들에 따라서 또 이게 또 해석이 각각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걸 또 다른 그 해석 방향으로 또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걸 좀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는 좀 우리가 분과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정약용의 텍스트를 철학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철학자들은 이전에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한 것인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철학적인 사유로 다시 재활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거에 반해서 역사학적으로 이거를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정약용이 저걸 썼을 때 어떤 입장에서 썼느냐를 더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역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약용의 그러한 재해석
해석이 사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정약용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북한에서 정약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특히 이제 토지 문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약용이 써제껴 놓은 걸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할 거다. 우리는 이렇게 좋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그건 그거대로 의미가 있는 거고. 물론 근데 그거는 역사학적으로 타당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약용의 철학적인 재해석 이런 걸로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제 이 정약용의 입장이 당시에 딱 실각해가지고 유배당해가지고 멀리 나가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뢰 이전 정권에서 고위직을 했던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중앙 정계에서 일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막 현재 정치에 대한 불만들을 막 쏟아내는 그런 거의 일종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중앙 정계에서 일할 때랑은 또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약간 말이 험해지고 태극기 들고 뭐 이런 그런 느낌도 있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실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다 변두리에서 그 비판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 특히 이 정약용이라는 사람은 중앙 정계에서 상당히 그쵸, 이제 왕의 이때는 완전히. 근처에서 영향력을 네. 끼치던 사람이니까 네네. 거의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딱 정권이 바뀌고 실각을 하고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이렇게 쓸 현재 수 있죠. 정치를 네. 욕하는 게 그런 분풀이의 네. 방법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관료로 있었을 때 이 책을 쓰라고 했으면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쓰기가. 그렇겠죠. 그 네. 다 실각하고 나서 책들 하나씩 내잖아요. 만약에 이 구절이 가령 온 나라가 양반이 되면 온 나라 양반이 없는 것이다 하면 만약 이 책이 그 관료를 썼으면 그 같은 동료들이 엄청 비판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러면 노비랑 차이가 없다는 거냐. 아, 근데 그렇게 보기엔 어려운 게 이 말은 뒤에 하려는 음. 얘기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음. 뒤에서 온 나라가 양반이 된다면 온 해줄 나라의 순 양반이 없다.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쵸. 근데 정치적 공세에서는 그 문구 하나가 이제 문제인 거 되는 거죠. 아, 물론 그럴 수는 있죠. 네. 그래서 아, 아마 이 구절 자체가 네. 앞에 글을 또 봐야 돼요. 앞에 글이 이제 그 고현무의 생원론에 대해서 이거 결국 이제 토를 단 건데 고현무가 생원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불만이다라고 옛날에 뭐 그런 생원론을 펼쳤는데 그걸 읽더니만 우리는 더 심하다. 니네 생원은 어차피 1대1만 그치고 그 수도 정해져 있고 근데 우리는 지금 양반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다 들고 일어난다. 개나 소나 양반이라고 한다. 심지어 벼슬도 과거도 안 보고 양반이라고 하는 애들도 생겨난다. 라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 글을 읽을 때는 이제 그런 불평을 쭉 한 다음에 비록 그러하더라도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고서 이제 뒷얘기를 하는 거여가지고 이거는 이제 지금 그 가령 온 나라 양반이 되면 온 나라 양반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지금 현상을 그냥 까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거를 바로 그 바라는 거 내 소원은 양반이 모두 돼서 양반이 없는 게 내 소원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하면 이제 아유, 그게 이제 문제가 아예 그 밑에는 소원도 또 아니고. 읽지를 않는 거네요. 지금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결국은 온 나라의 사람을 기회 줄 수는 없다. 귀천의 차이가 있다. 라는 건데 또 밑에 이야기는 안 읽고 이 위에 이야기만 읽고 그래서 이제 신분 철폐를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구나라는 식으로 또 읽는 거네요. 이거는 완전 사료 오독 아닌가요? 아까 딱 자기가 필요한 것만 떼서 이렇게 그러니까. 것 같아요. 예. 앞뒤 물론 맥락이 필요 있는 게 네, 아니라 앞전에 그거 안 하거든. 저는 조선사 하면서도 저게 맨날 헷갈리더라고요. 종모법, 종부법 저런 게. 근데 저것도 되게 그 종모법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그게 또 두 개로 나뉘더라고요. 진짜 실상 제대로 파고 들어가면은 조선 전기 때 말하는 종모법은 거의 대개가 어쨌든 무조건 그 엄마 그걸 따르다 이건데 특히 근데 그 시기에 일어났던 사회적인 문제가 뭐였냐면은 정반대 상황인데 여자종과 양인 남자의 혼인이 또 많았어요 이때 조선 전기에는 그런 현상이 많으니까 이때 말하는 종모법은 그때 당시 현상이 그렇게 난 애를 남편으로 돌리지 말고 여자 노비로 삼. 쪽으로 돌리라 음. 그런 식으로 이제 종모법인 거고
이 신인은 이후의 종목법은 여기 사료에 나왔듯이 여기 핵심은 이거를 산호와 양처 소생의 자식을. 그러니까 노비가 양인처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음, 그 소생을 어떻게 보느냐, 그 소생을 어떻게 두느냐. 노비와 양인처니까 그 안에 나는 애는 그 노비로 두면은 그 남자 노비의 주인이 뭐 갖게 될 텐데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종양을 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뭔가 그 노비의 양천교원의 현상에 따라 가지고 종목법이 그 종목 방점을 찍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조선 전기에 그 종목법을 시행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일천즉천의 원칙은 그대로 가요. 일천즉천은 웬만하면은 정말 한쪽이 고위직, 천이면 아빠가 고위직인데 엄마가 노비거나 아빠가 고위직인데 엄마가 노비면 그때 정도 되면 구원 해주는 제도는 있어요. 아빠가 정말 고위직이면은 뭐 이렇게 뭐 속신 그러니까 뭐 군역을 좀 지어가지고 속량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어쨌든 일천즉천이 조선시대 내내는 거의 유지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 중에서도 양천교원이 어떤 양천교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죠 이 종목법이 그 유불리가 이제 그 왕에게도 다르고 그 신하들에게도 다르고 일반 노비주들한테도 다르고 이런 아주 복잡해요. 이영훈 선생도 세종을 가장 하는 이유가 종목법을 시행해서 조선 인구 절반의 노비로 만든 장본인이 세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당시 영아 사망률도 고려해봤을 때 완전 비효율적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다 덮어놓고 종목법이라는 걸 시행하면서 엄마가 노비면 다 노비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종목법 논의 자체가 그냥 앞뒤 구분 없이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약간 한참 뒤시긴 한데 다 아다시피 갑오개혁 때 이게 노비제가 폐지가 됐는데 그 전 단계로 노비 세습이 폐지가 돼요. 그래서 그건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이제 그래서 노비제를 앞으로 안 하겠다 이걸 보이는데 이걸 어째 보통은 이제 조선 자체적으로 이제 신분 해방을 이제 근대적으로 가고 뭐 이런 태제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도 맞는지가 그것도 이야기하는 네. 사람에 따라 다른데 가장 좀 그나마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노비값이 떨어지는 문제와 이제 이걸 결부시켜서 보는 시각이 조금 더 합리적인 이해가 아닌가. 노비값이 조선 후기로 들어가면서 피크를 한번 찍을 때가 있는데 그 피크를 찍은 이래로 계속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비값이 점점 떨어지면서 노비값이 점점 떨어지는 이유도 결국 이제 그 양반이 한 집안에서 농업 경제를 지탱하는 데 있어가지고 노비의 수가 그만큼 이제 필요하지 않은 시기가 점점 오는 거예요. 농법도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제 그런 많은 노비를 소유할 필요가 없고 노비의 수가 점점 떨어지니까 대신 뭐 조건으로 이제 뭐 네가 얼마 소경을 바치면은 널 풀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진짜 소작으로 나가는 노비도 있어요. 소작으로 나가는 노비도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세습할 필요도 점차 줄어들게 됐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특히 이런 현상을 좀 가속화시킨 게 결국 그 품팔이들, 고노들, 고용인들이 있는데, 네.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떠돌아 다니다가 어느 집 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일을 해줄 테니까 몇 년간 이제 생업을 보장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왕왕 있어요. 근데 또 그 중에서는 원래 그 고노들은 자기들 한 사람만 이제 계약이 돼 있어요. 근데 고노가 어느 날 이제 죽고 나서 그 자식들 있잖아요. 그 자식들도 거의 이제 노비는 아니지만 노비로 이제 세습을 시키면서 그게 또 문제가 돼요. 나는 고노인데 상민인데 노비랑 다름없다라고 해서 이제 소송을 걸기도 하고 뭐 이런 현상도 이제 왕왕 있지. 노비의 구분 자체가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노비의 필요성이 점차 이제 줄어들면서 구분 자체도 좀 모호해지고 노비 반병해 주냐 그냥 일꾼 쓰는 게 낫다 이런 인식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확실히 이거는 경제적인 그 문제하고 관련이 많이 되는 것 같은 게 방금 얘기 나왔던 근데 고노라고 하나 그거를? 고용이라고 네, 하잖아요. 고용이라고 여러 하죠. 가지 응. 용어 많이 있습니다. 고노라고도 하고. 그 고노는 그러면 그 품팔이 중에서 거의 노비처럼 사는 사람들을 고노라고 정말 하는 힘들게 거고. 일하는 사람들. 하여간 그 품팔이
계층이라 그럴까요? 그 걔네들이 생겨나면서부터 점점 노비의 필요성이 없어져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새로운 계층의 등장, 뭐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수평님 말씀하신 그 종목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역시도 아마, 그러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조선 초에는 노비를 많이 늘려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회적으로 그런 수요가 있었던 것 같고, 1731년에 저 양초소생 다 종량시킨 거는 양인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런 거잖아요. 사실 말하자면. 이제 저 양인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게 된 거는 일반 양인 중에서 이제 양반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세금 수치를 할 대상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세금 수치할 대상을 다시 늘리려고 종량하는 그런 걸로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데 결국에는 모든 정책이라는 게 현재도 그렇지만 모든 정책이라는 게 이런 필요에 의해서 이런 정책을 하는 거고 그 정책에는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는데 1731년에 양처소생 자식을 다 종량을 한 거는 그 시대의 어떤 사회적인 수요와 필요에 의해서 저런 정책이 시행이 된 건데 저 사정을 모르지 않을 것이 분명한 정약용이 이게 자기가 실각하고 나서 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정약용을 저는 오늘 조금 다시 보게 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원래도 막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인물 아니지만 어쨌든 종목법에 관해 가지고 그 송시열 있잖아요. 송시열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법에 대해서 이 양처소생 종목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을 했어요. 이제 뭐 개설서나 이제 개론서 같은 거 봤을 때 의외로 이제 서인들이 이제 노비 종목법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입장? 반면에 이제 남인들, 정약용 같은 게 남인이거든요. 부정적인 입장으로 나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이제 이것도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지 모르겠는데 서인은 되게 보수적이고 보수 꼴통의 대명사로 이제 언제부턴가 낙인을 찍혔고 이 남인들은 개혁의 주체, 뭐 진보를 상징하는 게 되면서 근데 그와는 달리 정말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중앙과 지방에서 온갖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송시열은 노비 조금 줄어도 된다 이런 입장이고 우리 이제 남인으로 잠깐 반짝했다가 이제 강진의 땅에서 항상 이제 글을 쓰시던 이제 정약용은 노비 종목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고 그 각자 경제적 상황이 천차만별이 사람들의 입장이 이렇게나 다른 것도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보수 진보를 지금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건 사실 무리가 많이 있는 거니까요. 하치님이 또 글을 써줬는데 송시열은 여성도 유학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거를 직접 말로 안 하시고 이렇게 채팅에다 쓰시는 거죠? 아, 제가 뭐, 솔직히 전 송시열 별로긴 한데, 의외로 진보적인 면도 있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여성도 좀 전문적인 유학 교육을 남성과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고 또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유는 뭐죠? 왜 시켜야 된다 그런 거예요? 본사회 유교화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진짜. 그런 걸 수도 있고 이제 남성과 여성을 또 동일하게 이제 보는 시각이기도 하고 이게 또 양면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거 봤는데 그 중국 근현대 여성사인가 그 책을 보다가 이제 그 책에서 명청대부터 나오는데 명청대에 이제 특히 청대 여성들의 그 전문적인 유학 지식의 습득이 확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집 안에서 가내에서 자식들의 이 유년 시절의 유학 교육을 담당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걔들을 그 다음 관료층으로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엄마도 여성들의 넣었는데. 유학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점점 생겨났대요. 그래서 왠지 송시열도 그런 생각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냥 추측. 뭐 여성도 군자가 될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 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딸에 대해서 좀 교육을 많이 시켰다고 들었던. 약간 아마 송시열이
신사임당을 추앙을 했거든요. 추앙하는 발굴을 글을 안에 했군요, 많이. 올렸거든. 예, 그거야. 이의를 길러냈으니까. 맞아요. 그 목적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지 그럼 않을까. 결국은 송시열의 여성 그것도 교육도 그런 일환이네요. 훌륭한 아들을 키우려면 그런- 음, 엄마도 교육을 해야 된다. 여성이라는 건 그때 음. 당시에는 엄마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근데 그건 사실 기독교랑 같이 보면 똑같아요.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심플하게 이해가 되는데, 아니, 뭐 기독교에서 여성과 남성 차별하잖아요. 같은 인간이어도. 그렇지. 그래도 성녀 다 나오잖아요. 성녀도 맞아, 맞아. 나오고, 하느님만 사랑을 하면은, 자기가 원죄를 깨닫고 하느님에 대해서 귀의하고 하느님에 대해서 뭔가 기적을 받고 이러면은 남자고 여자고 따지지 않고 훌륭한 사람으로 쳐주거든요. 이 성리학도 똑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남성 우월은 확실한 거고 그거는 불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론을 제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여성도 유교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 뭐 다 똑같은 인간인데 여기서 똑같다는 건 평등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누구나 길을 잃고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이 있으면은 그냥 성리학을 그렇죠.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건 아니냐 약간 이런 식의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죠. 거기서 뭔가 무슨 평등 사상이 뭐 기독교가 성녀를 만들어줬다고 기독교가 남녀 평등이 있는 그런 종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야기했던 게 되게 중요한 게 정약용도 사실 우리가 지금 해석해서 뭐 평등주의니 뭐 성도적인 어떤 뭐 생각을 가졌느니 뭐 이렇게 해석은 하고 있지만 당시에 정약용이 썼던 거는 저희가 누차 얘기했듯이 그냥 현실적인 문제에서 난 이렇게 생각한다. 정도의 어떤 그런 코멘트였지, 그 어떤 노비제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어떤 생각까지 과연 이르렀을까? 우리가 해석했지 정말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책을 많이 썼을까? 라는 거는 정말 우리 후대의 관점이 굉장히 깊게 권여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딱 이게 그런 거 같은데. 그냥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그렇죠. 이 신문에 칼럼 쓴 거 모아가지고 책 낸 거잖아요.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등등 다 이런 게. 우리도 익히 듣는 이름들 있잖아요. 뭐 1년에도 책을 10권씩 내시는 모 교수님들 등등 이런 분들.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에 정치평론을 한 거고, 그 당시에 뭐 경제 사정에 대한 평론을 한 거고,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썼던 글들하고 또 지금 썼던 글들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약간 그런 사회를 보는 시각 그런 걸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마무리를 좀 지을까요? 저는 근데 아까 네, 뭐, 네네네. 하세요. 조금 전에 방금 전에 틀어져 있던 그 화면, 잠시만. 그냥 뭐, 오늘 정약용 까는 날인 김에 그냥 마저 더 깔려고. 아니, 여기서 아까 산호양처 소생 자식 종량하는 거 얘기하면서 아래가 강해지니까 기강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는 이제 양인일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렇죠? 근데 바로 그 뒤에 나와 있는 같은 글이겠지만 어쨌든 좀 떨어져 있을 수는 있지만 귀족은 시들고 천류가 빙자한다라고 했을 때 천이라는 글자는 사실 양인을 천하다고 말을 한 게 아니라면은 이게 또 약간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맞아. 저도 근데 그거는 어쨌든 귀 아니면 천으로, 그러니까 정약용이 봤을 때 천하에는 4가지 대의가 있는데 그 중에 4가지 대의 중에서 존존이라는 대의가 있대요. 그 존존은 그 인간을 사람을 귀와 천으로 나누고 그 귀는 정말 이제 특별한 사람들, 군자가 곧 귀인이고 소인이 곧 천이다. 천으로 천 쪽으로 분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잡일하는 사람들, 농사 짓거나. 근데 이것도 또 그래요. 정약용이 또 농사를 되게 중시했다라는데 이제 그 가르칠 때는 그 농업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제 농사를 가르치는 언어 해가지고 소인을 이제 지칭을 하거든요. 그 소인들, 그러니까 귀 아니면 천이니까 양인도 어쨌든 천에 들어갈 거예요. 이 귀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농업 중시했는데 농민을 소인으로 본 거는 뭐 업을 중시한 거지 인을 중시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쵸, 되니까. 맞아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결국 양반도 농업을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결국 이제 농민들이 증진하고 결국 양반도 농민이 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가운데 있는 내용에서 저는 이거 보고 약간 충격받았는데, 그러니까 의병을 일으키는데 가장 필요한 건 노비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맞아. 노비들 다 홍경래한테 화살바지로 세워놓고, 집에 노비가 하나도 없다. 자기들은 이제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명령 내리고 이제 깃발 밑에 앉아가지고. 그렇죠. 상은 다 받고. 근데 이제 우리 집에 노비가 없으니까 의병을 못 일으키겠구나. 우리가 근데 일반적으로 이것도 생각할 사실- 때는 의병을 이렇게 마을 사람들 모아가지고 맞아요.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갔다. 일종의 사병이구나, 진짜. 그런가 사병. 봐요, 진짜. 무기만 어, 지어주면. 근데 이것도 사실은 왜곡이에요. 정약용의 의도적인 왜곡. 아, 정약용이 강진의 땅에 있다 보니까 서적을 잘 모르잖아요. 음, 근데 이제 이 홍경래난 갖고 이제 미국에 계신 이제 김순주 선생 책을 보면은 이 당시에 평안도 지방에서도 그 지역에서 좀 이름깨나 날리는 사람들이 자기들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데리고 의병을 좀 꽤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의병 일으킨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지방 내에서 자기 목소리를 발언권이 세지는 그런 현상도 이제 나타났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정약용은 의도적인지 아니면 강진에 있어서 소식을 잘 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쓴 거죠. 홍경래한테 의병 일으키기 힘들었다. 라는 식으로.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쓰는 거지 뭐. 평론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계속 헷갈리는 게 정약용의 다른 텍스트들에서는 납세자가 든든하게 딱 기층을 이루고 있는 걸 되게 중시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 얘기는 농민. 그러니까 뭐 귀족이 적어져야 된다라는 거는 같은 맥락인데, 근데 납세자라고 하는 건 어쨌든 노비는 납세자가 아니니까 양인이 많아지고 양인이 튼튼해져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저는 이제 정약용의 다른 텍스트를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렇죠. 지금 이 텍스트에서 맥락은 납세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귀족들이 튼튼해져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아까 그 고연무 책의 발문 쓴 거는 거기에서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의 양반이라는 놈들은 양인들이 뭐 이렇게 공명첩 해가지고 뭐 이렇게 허명으로 양반이 된 놈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귀족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얘기는 북한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인층이 너무 많은 그 면세층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 세금 수치가 제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내용은 그쪽이랑 맞는 것 같고, 이거는 그냥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아예 원래 노비였어야 되는 놈들이 양인이 되면서 제대로 된 양인이 아니게 된다라는 부분, 그쪽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둘 다 까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볼수록 그냥 현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울분에 차가지고 다 싫다. 말이요. 이건 개도님의 맥락에서 가장 부합하던 그 정약용의 사상의 생각의 변화, 뭐 벼슬하고 있을 때랑 유배가 있을 때랑 생각이 달라지는 그게 확연히 드러나는 거는 광업에 대한 인식 차이가 대표적인 게 아닌가. 그래서 관직에 있을 때는 금이랑 은광은 절대 개발하면 안 돼요. 금이랑 은은 어쨌든 그 중국에 빠져나가면 어쨌든 우리나라 시일이 되니까. 근데 동광은 해야 돼요. 동광은 동전도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동광은 막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사구도 하게 시켜주자라고 하는데, 홍경래난 당시 홍경래의 난이 광산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났잖아요. 이걸 일어나고 나니까 그냥 금, 운동 다 그냥 사구를 하면 안 된다. 그냥 하면은 그냥 관에서 제대로 허락을 해주고 하든지 국가에서 뭐든지 다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바뀌죠. 강진에 데려와서 이제 홍경래난 겪고 난 이후에는. 그런 면에서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와서 보니까 사회 진단이 이렇다 하면서 나라 도란 꼴 개판이다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정약용이 하고 싶은 건 사회 진단이 아니라 정치 비판인가요? 당대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잘못된 거를 이럴 때는 니들이 이것 때문에 문제야. 이런 건가?
뭐 종합적인 거지. 종합적인 거지. 그런 것 같아. 왜냐면 어쨌든 정약용 테스트를 쭉 읽다 보면은 뭐 그렇게 체계 없이 쓰지는 않긴 않았어. 그냥 뭔가 즉각적인 느낌에서 쓴 것 같지는 않아. 어. 근데 그거는 정리해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어요? 밑에 같은 팀원들이 있긴 있었죠. 팀원 네.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있었지. 대학원생들이 있었지. 여유당 출판사 그거잖아. 여의상 출판. 대학 출판부, 그러네요. 대학 출판부. 다산초등 막 해서 출판사네 출판사요. 하여튼 뭐 정약용은 흔히 알려진 거랑 다르게 아주 고전적인 보수주의자는 맞죠. 그건 뭐 읽어보면 딱 알긴 알아요. 그래서 그렇죠. 잘못된 게 바로 잡아줘야 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긴 해요. 그게 딱 보수주의의 전형이잖아요. 딱 그런 사람이긴 하죠, 기본적으로. 꼰대. 그치.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연휴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들 연휴에도 이렇게 바쁜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연휴 잘 보내시고 살 많이 쪄서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은 9월 첫째 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